안녕하십니까. 김동원 평가사입니다. 자, 오늘은 그 태인에 있는 수익 물건 추천 50선 중에서 아파트 주상복합에 있는 물건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지금 계속 가격을 좀 높은 가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막 몇 억씩 다 같이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설명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갖고 쭉 보다 보니까 아주 저렴하게 4천만 원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또 제가 있는 천안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서는 진행할게요. 자, 부동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익은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자, 매매 차익과 그다음에 임대 수익, 뭐 당연한 얘기인 거죠. 자,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연예인 뉴스 같은 것을 보면 연예인이 얼마 정도 건물을 뭐 100억짜리 건물을 사서 뭐 나중에 뭐 200억에 팔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의 월세가 얼마인지 그 수익은 얼마인지 이런 기사는 별로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인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수익적으로 우수한 부동산이 별로 없습니다. 뭐 좀 논외로 나가면은 감정평가는 이제 3방식이란 얘기를 써요. 뭐냐면요. 비교 방식과 원가 방식과 수익 방식 세 가지의 가격이 이제 뭐 3년 등가 뭐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게 좀 같다, 뭐 유사하다, 뭐 이런 개념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실질적으로 비교 방식에 의한 가격만 높게 형성되고 수익 가격은 낮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수익 부동산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양도 차익에 의한 수익이 임대를 통한 임대소득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아무리 임대용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이제 전세 시장이 전세 시장이 이제 하락하면서 이제 월세 시장으로 바뀐다. 이렇게 시장이 바뀌면 지금의 요 패턴들은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월세 수익률이 좀 더 올라가는 개념이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보증금이라는 것이 또 반전세 막 이런 거는 이 가격이 또 엄청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월세가 낮은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타입인데 현재 기준으로는 임대소득에 대한 것을 너무 기대하지는 말고 양도 차익에 대한 것을 좀 기대를 하면서 수익용 부동산을 바라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우리가 말하는 오피스텔 뭐 유사합니다. 오피스텔 필두로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나왔던 이제 아파트형 결국은 이것도 생활주택이라고 했지만은 그 거의 오피스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피스텔 기준으로 요로 다 아류들이죠. 뭐 그죠 원룸형 뭐 오피스텔 뭐 이렇게 해서 자 요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요. 자 제대로 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비교는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의 거주자가 누구죠? 저 거주자가 오피스텔은 거의 세입자예요. 세입자고 여긴 거의 그 주인이 거의 세입자인 경우들이 많이 높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 이동에 있어서는 여기는 그냥 단기. 여기는 장기입니다. 거주 기간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기간에서 단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에 있어서 아파트는 관리가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그쵸? 관리소장님이 뭐 있어서 뭐 주민 동대표도 있고, 근데 여기는 매우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유는 여기는 주로 세입자들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세입자들이 뭘 해야 되죠? 월세도 내야 되지만 관리비도 내야 됩니다. 관리비. 근데 여기도 관리비를 내요. 관리비를 내고 계속 끊임없이 장기적으로 수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세입자들이 관리비 되는데 세입자들이 관리비 안 내는 건 아니고 내죠. 근데 문제가 이게 공실이 생긴다. 공실이 생긴다. 그럼 세입자들이 사라집니다. 그럼 주인이 열심히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여기는 이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월세를 받기 위한 건데
월세를 받기 위한 건데 월세도 아직 안 나오는데 내가 관리비만 계속 낸다? 이것도 부담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관리비 미납에 대한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게 오피스텔에서는 관리비 미납의 문제가 엄청 상승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저희가 현장을 평가하러 가다 보면 이렇게 멋있게 큰 건물인데도 엘리베이터 막 두 개, 세 개씩 있는데도 두 개 폐쇄하고 지하 주차장에 조명도 꺼져 있고 뭐 올라가 보면은 공실이 막 있고 현장 조사 자체도 무서워져요. 한 번 이렇게 분위기를 타잖아요. 그럼 세입자도 안 들어와요. 아, 이게 뭐 시골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만요? 아닙니다. 그냥 도심의 한가운데 있는 멀쩡한 건물인데도 오피스텔이 이렇게 공실로 인해서 관리가 아예 안 돼 버리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리 주체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더 꼼꼼하게 이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여기는 그냥 사설 관리 업체가 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 수입이 어디 관리비 비용이 어디로 가서 지출됐는지도 물음표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멀쩡한 건물이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세입자 없고 관리비 안 미납되고 돼 버리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건물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건물은 그냥 무난한 건물이에요. 근데 이 오피스텔을 낙찰받는다 했을 때는 이건 무조건 현장 조사를 지하 1층부터 해당 층까지 다 돌아다녀 봐야 됩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나. 그다음에 이 그 시장 조사에서 여기 월세 나오는 그 공실 월세 나온 양이 얼마나 많이 있나. 이거를 판단해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파트는 어떻게든 좀 채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정말 노후화된 아파트가 아니라고. 근데 오피스텔은요. 이런 건물은 물리적으로 뭐 노후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조사도 무서워요. 시내 한가운데인데 복도를 지나가도 사람 하나도 없고 복도 쓰레기도 안 치워지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은 계속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데 상가가 있다? 이런 상가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상가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개념을 갖고 물건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가격에 대한 거는 좀 다음 단계로 하고 우선은 이 부동산이 좀 잘 살아있는지 뭐 현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보는 게 가장 또 다이렉트죠. 우리가 가기 전에 뭐 모든 걸 다 보러 다닐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하 주차장 입구도 정갈하고 그다음에 뭐 외곽은 뭐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하 주차장이 제가 현장 다녀보니까 지하 주차장 전기부터 제일 먼저 끊더라고요. 왜? 여기 사람들 별로 안 다니잖아요. 근데 지하 주차장에 전기를 계속 켜고 있다라는 건 관리비 수입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유지가 되고 있는 원룸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복도 상태도 지금 보니까 깔끔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복도 상태도 깔끔하고 등도 여기 제가 현장 조사해서 알긴 아는데 이거 센서 등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관리 상태가 우리가 보기에도 나쁘지 않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요 부동산을 낙찰받고 공실이 생겨서 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위험은 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격에 대한 건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을 내보내는 거 보면은 300에 42만 원입니다. 소액 임차인으로 인수액도 없어요. 근데 이분 그냥 10월 4일 날이면 이제 나가면 되는 거고요. 월세 42만 원 그냥 이거는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최고 픽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더 가격이 올라가겠다? 그런 거는 기대하시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지방 부동산에서는. 그래서 42만 원 안 되면 40만 원 안 되면 35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 부동산의 수익률을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말소 기준으로 8천만 원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끝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요 분이 2015년도에 얼마 샀는지는 이제 등기부등본 같은 것을 확인해 보고 감정평가서에서 가격에 대한 걸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리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고 그다음에 아파트 자체 관리상으로도 큰 문제는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 지역이 뭐 제가 천안 사람이라서 좀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여기가 천안역이고 옛날에는 어마무지하게 번화했던 곳이죠. 지금은 근데 여기가 가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좀 이제 다글박 이제 붙어 있죠. 뭐 시장 골목 뭐 이렇게 했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다시 이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성장 동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큰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천안역이 다시 천안역 청사를 다시 신축한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신축 아파트가 요쪽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요 철도를 기준으로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이 단절되어 있어요. 물론 철도를 기준으로 이쪽 지역도 대단히 번화했던 지역인데 양쪽이 다 이제 천안역이 천안 아산 KTX 저쪽으로 가면서부터 이쪽이 다 구도심으로 노후화됐습니다.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쪽이 천안시청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동남구청으로 바뀌어서 있는 건데 아직 개발에 대한 거 이쪽 지역은 다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물음표다. 뭐 뒤쪽에 있는 아파트 하나 지금 이제 짓고 있는 그 부분인 거고 그래도 앞쪽, 옆쪽 이렇게 오피스텔들이 들어가 있고 제가 가보니까 이쪽에 그래도 그 요 천안역을 기준으로 출퇴근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그런 좀 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뭐 좀 노후된 지역이다. 현장 현재 이런 거 현장 돌아갈 때 요쪽 이렇게 블록블록 가보셔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지역이면 블록블록 한번 보러 가보셔야 돼요. 이쪽도 한번 돌아가 보시고 아무리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감각을 좀 보시면 여기 막 이런 데 가보면은 정신없어요.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서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어떨지 이 내가 들어갈 월세가 유지가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정도 개발이 진행되면서 조금 개발이 되는데 그렇게 많이 개발이 원활하게 되는 부분들은 아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 이 건물의 뭐 장점 중에 하나는 여기 이렇게 지하도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이 지하도가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저 천안역까지 이 지하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임장할 때 돌아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 그래서 뒤쪽에로도 이렇게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건물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뒤쪽에 여기는 이제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고 있고 이제 오피스텔 아파트 여기도 좀 작은 아파트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골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부분들이 차라리 저기 그 세입자를 구하는 데는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뭐 여담이지만 여기에 들어가설 거는요, 여러분, 다이소예요. 다이소. 여기 상가 건물이 있다면은 여기 요런 분들이 다이소 매장을 엄청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왜냐면 들고 날고가 아파트보다도 더 빈번하잖아요. 그러면 빈번하면 멀리서 하는 것보다 다이소 가서 바로바로 사는 부분도 있어요. 아마 여기 이런 쪽에 시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 다이소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엄청 활성화되고 긍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현상 유지는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 들고 가격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매매 가격 자료가 있었잖아요. 여기 매매 15년도에 얼마에 매매를 하셨는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다음에 집합 건물에 대한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내가 인수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에 대한 제 가장 큰 문제는 대지권이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대지권은 여기 소유권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권에 대한 문제는 없고 내가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구나. 16년에 소유권 보존하고 소유권 이전을 했네요. 매매를 했습니다. 16년도에 아마 이건 이제 분양받으신 것 같아요. 가격이니까 매매 가격이 안 찍힌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없고, 예. 대출은 뭐 그 당시에 한 8천 정도 있는데 요게 이제 분양가 기준으로 갔기 때문에 현재 대출 가격은 얼마인지는 또 정확하게도 판단을 해 보셔야 돼요. 예, 대출가가 안 나오면은 인수하고 나서 또 자금이 묶일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판단은 감정평가서로 또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감정평가서로 볼 때는 거래가 사례를 무엇을 썼는지 보시면 돼요. 보니까 요 같은 건물입니다. 6층에 25.41 뭐 거의 동일한 거니까 7,950만 원에 24년도 11월에 요쯤 거래가 된 게 있네요.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경매 전례가 요 정도 가격으로 전례가 됐습니다. 물론 낙찰률은 요 이제 여기서 얼마 낙찰되는지 또 다른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시세 자료로 한 7,900만 원까지는 찍힐 수 있는 부분이다. 찍혔다라고 이해하시고, 그러고 내가 지금 4,100만 원에 들어가는 거는, 크게 뭐, 손해보거나, 뭐,
저기 고가로 사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 수익률은 이거죠. 그 42만 원 정도 하니까 수익률을 20%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해주는 이제 수익률 계산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요 계산이에요. 내가 4,100만 원에 낙찰 받으면 반액 정도 대출이 가능할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40만 원 정도, 42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월세 수익률 20% 정도로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부동산이다. 그리고 뭐 이게 지금 내가 4천만 원 들어가는데 현금 2천만 원에 대출 2천만 원이잖아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6개월 후에 재감정을 받아서는 원금까지도 회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내 원금은 다 회수하고 물론 이제 이자율이죠.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는 이자율과 그 다음에 임대 수익률과 비교를 했을 때 임대 수익률이 높을 때는 이자를 많이 받는 게 좋은 거니까요. 그래야지 레버리지 효과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론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자율보다 임대 수익이 높으니까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내 원금을 회수하는 게 차라리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매일 보는 10시 경매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셔서 긍정적으로 힘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